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차 교수님, 최병 네.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달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 이런 굳은 방침인 거죠. 일종 민주당과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법안이다. 빨리 지금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번 총선에서의 야권의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지난 21대 막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이 지금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측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셀프 거부권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판 여론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사실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의 나타난 그 이 주요 정인들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인 선서 거부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답변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명분을 많이 키워줬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가감하게 그러니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종의 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중섭 전 장관이라든가 증인선서 거부 자체가 역풍을 불러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독소 조항이 21대보다 더 독해졌다면서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오늘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힘은 향후 이게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까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새로운 분수령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오늘 후보 중에 또 원희룡 후보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한 입장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 당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선이 지금 갈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입법 청문회에서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증인의 그 증언 선서에 대한 그 증인 선서에 대한 그 거부도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이라든지 또는 증인의 발언을 통해서 이 여론이 결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 유리하게 지금 그 작동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 조항과 관련해 가지고선 상당히 반발하는데요. 사실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왜냐하면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들 중에 한 명을 뽑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사 범위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아직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차 교수님, 최상병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눈길 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엉망진창이 됐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한 사람의 경로라는 건 아무래도 대통령의 일종의 상당한 그 경로를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죠. 경로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경로에 따라서 정해진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절차가 무시된 채 모든 것들이 진행됐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치에 의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 운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인치에 의한 국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 문제가 사실은 억울하게 죽은 최상병의 지금 사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권력의 남용에 대한 어떤 식의 제도적 방치, 그러니까 지금 대왕과 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야권의 일종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반면에 이중섭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잖아요. 네, 3번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통화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최혜병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러한 진술을 청문회를 통해서 했고요. 따라서 이 전화 통화의 내역은 확인이 됐는데 네.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종섭 장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예를 든다면 신범철 차관의 답변이라든지 또는 유재은 관리관의 답변을 통해서 그 소위 수사 자료를 이첩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도 개입이 됐다라는 그런 방증이 지금 그 청문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정치 공세를 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네. 여론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에 편승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치적 소재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살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관련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윤상현 의원도 네, 했고요.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지금 빅3 세 분이 공교롭게 1시간 차이를 두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저는 키워드를 보면 세 사람의 차이가 저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지금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미숙한 정치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미숙한 정치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총선 참패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이 지금 캠프 이름을 재집권 캠프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처럼 오선의 의정 경험이 있는 좀 상당히 이 지금 노련한 당 리더가 나와야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로지 민심입니다. 오로지 민심. 그래서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수평적이고 실용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갖고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용산과의 차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금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걸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구분되는 선이고요. 그리고 또 이 반면에 원희룡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팀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원팀이라는 건 결국 용산과의 원팀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이 대통령과의 신뢰 부분을 강하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원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의 그런 조직적인 그러니까 지금 그 지원을 이어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굳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이 포인트가 상당히 아마 전당대회를 좀 흥미진진하고 좀 더 익사이팅하게 몰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뭐 당의 체질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당심도 잡아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정의 어떤 수평적 관계, 용산 대통령실과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어쨌든 조건을 달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입장을 냈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건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어떤 구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출마 선언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분석이 맞아 떨어졌는데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소위 침묵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정리하셨듯이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닌 민심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젊은 보수, 그러니까 당내에 싹이 이렇게 돋아나다가 아직 피지 못한 그런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어떤 MZ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혁신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보수를 자기는 지금 설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무엇보다도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딱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매우 정치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할 거라 그랬는데, 어쨌든 조건을 들었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 여론으로서는 상당히 공감을 얻는데, 과연 영남 중심의 국민의힘 내부, 특히 당원의 비율이 80%나 되고 또 조직을 장악한 정치인이 따로 있다, 그 당 안에. 그런 말이 도는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어낼 것이냐. 네. 요게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네. 겨냥을 했다기보다는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호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차 교수님, 네. 릴레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는데요. 충북, 경북 곳곳 누볐는데 어떻게 선점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자체가 당심 8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심에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보수의 심장이 대구, 경북에 먼저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을 지금 대표하는 두 광역단체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플러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상당한 지금 정치적 공세를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나경원 의원과의 만찬에서도 지금 당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에서 커온 사람이 당을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당에서 좀 뜬금없이 바깥에서 온 사람이 선출직을 맡아서 할 경우에는 당이 또 얼음을 긁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건 어들러서 이야기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 된다는 메시지를 네. 강하게 지금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이니까, 문제는 이 홍준표 시장만한 이러한 빅스피커가 사실 없잖아요, 거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을 빌어서 소위 말해서 보수 당심에게 좀 이렇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 생각을 합니다. 당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 대표를 해야 한다, 이런 격려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와 이어보면 일각에서는 이제 홍준표 지사가 대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나경원 카드로 견제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네.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비록 대선 1년 반 전에 그 직위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당에서 상당한 입지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홍준표 시장은 이미 총선이 끝날 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매우 생경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뭐 애라는 표현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솔직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참 곤란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홍준표 시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해가 일치하는 데다가 사실 국민의힘의 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영남 지역입니다. TK 지역인데, 과연 그러면 영남의 표에 홍준표 시장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차 교수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네. 거기 시장을 한다 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선 공천하고 또 경선할 때 보니까 그런 도식이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데다가 애초에 나경원 의원은 본인은 비윤이지만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친윤의 어떤 지원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느닷없이 원희룡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네. 굉장히 당혹해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어김없이 윤심 얘기가 나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희룡 전 장관 움직임을 주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윤 원희룡 전 장관이 통합형 캠프를 꾸린다고 네. 하는데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해서인가요? 오늘 보니까 그 당정 간의 신뢰 네.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당권과 관련해서 뭐 지금 예측된 후보 중에 한 분은 아니었잖아요. 느닷없이 지난 목요일 날 지금 당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 공교롭게도 그 전날 지금 엘살바도르 특사 다녀온 것 때문에 대통령과 만나서 보고를 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시점상으로 이게 참 공교롭다. 어떻게 그러니까 용산을 방문하고 온 뒤에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다. 물론 본인은 그날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나중에 나와서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이밍 자체가 공교롭다는 이야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당권 도전하고 나서 첫 번째 정치적인 행보가 사실은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난 거였거든요. 김기현 전 대표는 친윤이 그때 밀어서 만든 후보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친윤의 지지에 대한 호소로처럼 삐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지금 그 출마선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원팀, 당정일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금 윤 대통령과의 돈독한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이 공동보조를 취해서 어떤 식으로 당의 안정화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통합형 캠프를 차린다고 하지만 과연 친윤 후보라는 딱지를 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고 네. 보자 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닷새 뒤인 7월 28일 결선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구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제일 관심 포인트인데요. 네. 과연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느냐의 여부와 결선 투표를 하면은 누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대충 그것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또 이제 윤상현 후보도 네. 있는데 셋 중에 누가 올라가느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몇몇 최고위원들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정말로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마치 또 오더를 내리면 오더대로 투표가 이루어졌다. 뭐 그런 식의 헛소문인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얘기가 돌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총선 이후로 그 모든 친윤이 지금 다 약간의 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사람이 그 친윤 중에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심지어는 한동훈 캠프로 갔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돌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분명히 지난번 경선보다는 훨씬 약해졌는데 그렇다고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주야가 바뀐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들리죠? 제가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패키지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동훈 대표 후보 그러면은 그 한동훈 밑에 최고위원으로는 누구 지금 저 원희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싸움이 진짜 내전이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경선 후에 혹시 그 소위 외상 같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내상이 얼마나 또 그 당을 흔들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당 사태까지도 예견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당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분당이 익숙치 않은 당이고요. 네. 일단 누군가가 권력을 줬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질서 정연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보수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일련의 성향을 하긴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1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딱 대오가 정비되어 있습니까? 네. 차 교수님, 민주당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 분위기 속에 오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구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 세 가지 구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혼자 나와서 사실 홀로 레이스를 해서 사실상
추대로 가는 그 레이스 그 하나의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영 의원의 뭐 출마설이 나돌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이 정말 용기를 갖고 출마할 경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결국은 지금 이인영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약간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경선의 분위기를 맞춰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정말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저는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막판에 극적인 유턴을 해서 그러니까 당대표 연임을 포기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만약에 프로테이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나홀로 레이스를 한 90%, 이인영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이거 페이스메이커 하는 건 한 8%, 그리고 극적인 유턴 한 2% 정도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의원님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정 의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 대표 연임이 대선 행보 관련해서는 득과 실 어떻습니까? 아유, 실이죠. 그리고 네. 당내에서 뭐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아무 소리들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이인영 의원이 그나마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택도 없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심지어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당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당원 당규도 바꾸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입니다. 170석이 넘는. 그런데다가 170석이 넘는 당에 당대표를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볼 때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된 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견제 심리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 원구성 회동 오늘 뭐 단판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정우김 전 의원님 촉으로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7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수용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걸 수용을 해도 스타일이 구기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용을 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 나는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선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을 좀 이럴 땐 민주당이 줘야 되는데 그런 명분도 주지 않는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을 정확히 자각을 해가지고 그냥 수용을 하고 책임 정당으로서 네. 도저히 저런 정당하고 뭐 싸우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민생 때문에 들어간다. 그리고 7개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안을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위 그 국민의 힘에 명분이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